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나마 우리 국민은 못 보았지만 원본 문서라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그것도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줬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 문서가 이제 한 장짜리 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수사기관에 제출됐다. 아주 중요한 증거로 지금 취급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장관의 그 옆에 같이 보좌를 하던 그런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받은 그 문건이 수사기관에 원본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이것은 국회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직한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최상목 씨 본인이 한 말은 쪽지라고 했다가 반으로 접은 쪽지, 이것도 주는 사람이 반으로 접었다고 했다가 뭐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들어도 되죠. 그냥 종이. 결국은 그 속에는 윤석열의 지시가 담긴 문건이다. 이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료,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윤석열 씨, 그리고 또 윤석열 씨가 이야기함으로써 불려나온 김용현 씨, 이제 이런 쪽의 주장까지 우리가 지금은 다 들을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점점 사실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자료가 쌓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 국회에서 한 말로 이 정도는 지금 바뀌지 않는 이야기가 되겠죠.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을 유동성 같은 것 확보를 잘해라. 그 문장만은 기억이 난다. 최상목 장관이 기억하고 있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기관에서 김용현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그 공소장에서 바로 이 지시 문건을 내용을 거기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 3가지 정도는 지금 그 변동 없이 그렇게 공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두 번째,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서 완전 차단할 것.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데, 운용 중인 자금을 차단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 보조금, 지원금, 임금
그뿐 아니라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서 완전 차단해라. 그 말은 국회라고 하는 이런 공이 있다고 합시다. 밖에서 거기 들어가는 전기가 있습니다. 자체 생산 못하죠. 이 돈은. 이 전기를 그냥 끊어버려라. 이런 겁니다. 국회에 일체 들어가지 않게. 그러면 국회에 돈이 완전히 말라버리게 해라. 돈이 완전히 마르면 국회가 멈춰서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이 돈이 부족해졌을 때 정부가 멈춰섰습니다. 거의. 그런데 완전 차단을 하고 현재 운용 중인 자금까지 다 끊어버려라. 0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를 군인이 가서 거기를 총포를 쏴서 다 부셔서 못 쓰게 하나. 국회에서 사람이 숨을 못 쉬게 산소를 다 빼버려서 가동이 안 되게 하나. 이렇게 돈을 제로로 만들어서 못 움직이게 하는. 국회 문도 자동문이면 안 열립니다. 이러면. 아니 많이 기다려서 한 달 가면 다 멈춰 쓰죠. 국회 봉쇄가 아니고 폐쇄라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런데 정작 주목을 받는 것은 세 번째 내용입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작동시키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니까 쓸 돈을 마련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이것은 국회를 없애버리고 계엄 조직 속에 국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구나.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랬더니 윤석열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아주 힘들게 했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때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여기에 출석을 했습니다. 1월 1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여기 가서 한 이야기가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 이게 딱 나와버리니까 그걸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 하긴 할 모양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발뺌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한 것이 최상목에게 준 이 종이 지시문건 이거를 윤석열 피의자가 자기가 안 썼다는 식으로 반쯤 물러났습니다. 김용현이 쓴 것인지 윤석열 자신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봤을 때 누가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누가 썼는지. 그리고 김용현이 쓰면 그러면 김용현이 써서 그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령을 하달한 것인지 윤석열 자기가 써서 했는지 그러면
동격이라는 것이 보이죠. 김용현 씨는 이제 목이 간등간등 하는 겁니다. 대통령하고 동급이다. 지금 범죄를 저질렀는데 동급이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좀 볼 것이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라고 한다면 썼다는 이야기죠. 썼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래버렸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썼구나. 키보드 워드 쳐가지고 프린트한 게 아니고 썼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사관처럼 범죄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단어 하나, 표정 하나에서도 그 사람이 실제 범행을 했음을 실토하는 그것을 읽어내는 게 바로 수사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썼는지라고 하니까 현재 보면 최상목 씨가 제출한 것이 손편지냐, 그러니까 손으로 쓴 글이냐 아니면 인쇄물이냐 프린트한 것이냐, 이거 중요하죠. 만일 프린트한 것을 제출했다면 손으로 쓴 그 원본, 문건을 제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조태열 장관이 받은 것도 그러면 손으로 쓴 거였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받았을 것으로, 정황상 받았을 것으로 보는 그 종이도, 글자가 있는 종이도 다 손으로 쓴 것인가? 아니면 섞여 있었던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하겠죠. 그런데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가물가물하다. 그 이야기는 나와 김용현이 이번 비상계엄을 함에 있어서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비슷해. 이런 뜻이 됩니다. 또 다른 한편 윤석열 피의자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나는 사실 비상계엄 잘 모른다. 김용현이 다 했어.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인가? 나중에 또 명백하게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죠. 김용현이 나보다 선배거든. 이럴 수도 있고, 만일 윤석열은 모르고 김용현이 다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또 다른 부분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김용현 피고인의 공소장에 있는 이 보고할 것이라는 부분인 겁니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도 충분히 확보해서 돈을 보따리 혹은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준비해 놓고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용현이 다 했어. 이런 경우라면 최상목 장관은 김용현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문구상. 그런데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고, 최규하 대통령은 그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전두환 하나회가 모든 일을 다 저질렀다. 병력을 가지고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정권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내란을 일으켰다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과거의 기록입니다. 만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돈을 마련해서 보고할 것, 국회의 돈줄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 뭐 이런 지시를 받고 보고할 대상이 김용현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피의자가 나는 몰라. 김용현이 장군들도 다 불러들였고 무기며 병력 배치며 모든 걸 다 했어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윤석열은 그냥 최규하 대통령처럼 지금 시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죠. 모든 걸 김용현과 군인들과 국무위원들 그리고 이 최상목을 비롯한 우리 금융계 F4 이쪽의 모든 책임을 넘기고 자기는 빠지고 싶다. 그런 뜻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최규하고 김용현은 전두환 하나회처럼 그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무리들을 이끄는 수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김용현이 수괴가 되면서 계엄사령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그 계엄본부에서 그 조직을 만들었죠. 그 영에 따라서 거기에서 무슨 처 하고서는 맡았던 사람들 다 여기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 쪽이 초토화되겠죠. 사형당할 사람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아마 지금 우리가 국회 나와 있어서 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 나와야 할 거다. 그것은 물론이고 김용현이 하는 이러한 내란 여기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지시를 받고 윤석열 피의자는 그저 전달만 해준 사람이어서 이걸 갖고 직접 김용현에게 보고를 한다. 그러면 바로 이런 김용현의 내란에 국무위원들이 통째로 가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피의자는 또 국무위원에 대한 부담도 좀 덜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김용현에게 직접 가담을 했다. 그러면 현재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 모였던 거기 김용현도 있었고 거기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이라든지 대통령에 소속된 여러 조직들이 다 아마도 김용현과 같이 작당을 해서 내란을 저질렀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국무위원들은 자기들이 받은 이 지시문 그것이 이제 김용현이 원래 작성을 한 것이었다. 이렇게 될 텐데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 하나씩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인이 좀 더 많이 처벌을 받고 국무위원들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이 금융 쪽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12월 3일 밤에 은행회관에 모였던 은행장이라든지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이게 직접
발로 뛴 사람들이 될 테니까 이제 방향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윤석열의 말이 맞다고 1월 20일 오후에 입장문 발표를 했습니다.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그러니까 김용현이 썼다고 밝힌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회가 행정 예산을 완전 삭감했다. 그것은 아니죠. 600 몇십 조가 예산 확정이 됐고, 지출 예산이, 그리고 감액한 건 4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이번에 정부 예산이 0원, 제로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중들도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고, 본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삭감해서 2025년 정부 행정 예산이 0원이다. 한 푼도 없었다. 2024년 말에 그렇게 한 푼도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용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때 일입니다.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 입법 권한도 행사하자고 건의를 했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여서 이제 그 건의한 내용을 쓴 것이 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뭐 더 있겠죠. 왜냐하면 이 최상목 장관이 한 이 말은 여기에는 지금 유동성 이런 말이 없으니까 또 뭐 몇 줄 있겠죠. 써놓은 것이. 바로 이 종이를, 이런 것이 쓰여 있는 종이를, 그것을 김용현이 썼다. 근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준 건데, 그걸 보고는 윤석열이 이거 준비해라 하고 최상목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 입법권을 실행을 하라고 한 것이죠. 김용현 변호인단은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 제76조 제1항의 이 권한을 대통령께서 행사하십시오 하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에게 주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조직 구성을 하고 예산 확보를 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로 헌법 제77조에 근거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그뿐 아니라 헌법 제76조에 규정하고 있는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 입법 권한이라는 것도 행사를 한 겁니다. 긴급조치도 발령을 했다는 뜻이죠. 76조. 헌법 제76조는 비상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긴급조치는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그냥 집행해버렸다. 그 지시를 최상목에게 한 것이고, 유형물로서 종이에 쓴 것을 준 것이고,
왜 그것을 보고 준비해라 라고 했냐 하면 긴급조치를 발령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 발령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것도 알게 된 것이죠. 두 개가 동시에 시행이 됐다. 그러면 최상목 장관이 위증을 한 것이 아닌가 또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에다가 긴급조치도 발령을 했는데 최상목에게 떨어진 임무는 긴급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거다. 그런데 최상목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같은 것 확보를 잘해라 라고 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낸 것은 사실 특이하게도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다 제 돈 이야기죠. 최상목 장관은 이제 제대로 대답을 해야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최상목 장관을 수사할 때는 헌법 제84조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사하면 됩니다. 임의수사, 강제수사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조치 내용이 무엇인가? 김용현 변호인단이 제1항으로 또 이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제1항 대통령은 이것도 대통령이 해야만 합니다. 비상계엄도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 나는 모르겠고 국방장관이 다 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관계가 문제가 되겠죠.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사항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사항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은 이번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그 속도를 보건대 역시 이 부분은 충족이 되지 않죠. 아무튼 여기에 근거해서 최상목 장관에게 긴급조치를 시행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과거 이와 같은 여기에 보면 처분도 있고 명령도 있습니다. 긴급명령의 사례가 국가기록원에서 좀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50년 6월 28일, 7월 19일, 8월 28일 그리고 1953년 2월 15일 이렇게 있는데 이 앞부분은 6.25 동란 때 일입니다. 북한 괴뢰군이 대한민국을 침공해서 그런 긴급한 사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명령을 내린 겁니다. 맨 앞에 거 보면 금융기관의 예금, 기타 자금 지불을 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사례였다고 한다면 예금 인출이 정지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만 출금이 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7월 19일 금융기관이 피난민에게 예금을 대부를 했다.
피난민이 발생할 정도의 그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이때는 6.25 동란 때였으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50년 8월 28일 정부가 비상사태 수습에 필요한 지역에서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제한 또는 금지했다.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되죠. 긴급 상황에서. 1953년 2월 15일 통화에 대한 특별조치, 역시 돈에 대한 특별조치입니다. 1972년 8월 2일 사채 조정, 특별금융조치, 물가, 환율 등에 대한 긴급 경제조치, 이런 그 예전의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 종이, 김용현 장관이 자기가 윤석열에게 줬다고 하는 종이,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들이 바로 헌법 제76조 제1항의 긴급조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외에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지만 긴급조치도 시행을 했다는 것을 김용현 변호인들이 밝힌 겁니다. 실제로 저 종이를 받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했던 이야기는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전화로 F4 회의를 소집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열린 곳이 명동은행연합회 회관입니다. 자기는 가장 빨리 뛰쳐나갔다. 시급하다고 봤겠죠. 이 F4 회의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1급 간부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긴급 조치를 발령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직을 만들어라.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F4 회의를 소집하고 이 사람은 이 은행연합회 F4 회의에 저 긴급조치 지시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1급 간부회의를 열었을 때 역시 최상목 장관은 긴급조치 지시문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를 한 것은 긴급 명령 및 긴급 재정 입법권을 집행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라. 그 한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보고하라. 국회의 돈줄을 완전히 끊어라.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을 편성해라. 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 구성,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조직을 기획재정부에서 준비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구성해라, 예산을 확보해라 라고 했다고 변호인단이 1월 20일에 입장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국민에게 알린 것은 비상계엄 선포, 헌법 제77조에 근거한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긴급조치 발령, 헌법 제76조 두 가지를 다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변호인단의 입장문이나 대통령이 법원에서 진술한 것이나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증거로서 밝혀진다면 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시 정리해야 하겠죠. 김용현이 수괴가 되고 최상목을 비롯한 F4 그리고 국무위원들 모든 장군들 군인들 이들 책임 이들이 실행범이요 이들이 주축이었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